올해는 체감을 못 하실 수 있지만 내년에는 서울 자체도 입주 물량이 확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에 이제 확 이렇게 체감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때 가서 대책을 논하는 건 늦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시대 부동산이라는 책을 쓰셨죠. 삼토시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전세 얘기 해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 전세가 상승은 이제 공급과 수요의 어떤 뭐 미스매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면 이래나 저래나 뭐 의자 뺏기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웃돈 주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 쪽은 지금 가구 수도 막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뭐 서울 올라오고 이러는 상황이라 공급도 부족하면은 전월세 상승은 좀 필연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내년도 공급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내년 내후년이. 사실상 수도권은 올해부터 공급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 서울은 내년부터거든요. 그나마 올해는 뭐 여기저기 뭐 반포에도 메이플 자이가 입주를 했고 사실 작년 11월 말부터 이제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했고 전체적인 올해 입주 물량 자체는 적지는 않습니다. 뭐 올해 연말에도 잠실 쪽에 입주 물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체감을 못 하실 수 있지만 내년에는 서울 자체도 입주 물량이 확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에 이제 확 이렇게 체감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때 가서 대책을 논하는 건 늦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올해 거의 뭐 한 3분의 1 토막 나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만 세대 되는 것도 뭐 강남권에만 좀 있고요. 거의 25개구 중에 대다수의 구에서 아예 입주가 없더라고요. 네, 내년은 특히 그렇고 이 현상이 내년뿐만이 아니라 27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로 좀 이주를 하든지 뭐 아니면 지방으로 가든지 뭐 하지 않으면 이 전세난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결국은 이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전국이 다 내년에는 공급 감소가 심하거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권, 각 광역시, 각 도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공급 감소가 크기 때문에 이미 이 현상은 피하기 어려운 미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려면 결국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가 일단 필수고 그렇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주택자에게 특히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양책을 실시하거나 규제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내년 이제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니까 사실 이 공급 부족이라는 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27년 공급 더 없다 하면서 뭐 아마 언론이 뭐 또 난리 날 것 같은데 하반기쯤에 뭔가 좀 전세 쪽을 확실히 좀 그 대출을 규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뭐 확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거 이후에 어쨌든 지금 전월세 시장 대책 내놓으라고 할 텐데 뭔가 유동성 줄이는 쪽으로 갈까요? 저는 이제 만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여당이 이제 압승을 하거나 크게 승리를 한다면 그러한 정책을 실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럴 수 있지만 만일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러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2020년에 임대차 3법 나올 때도 뭐 전세가 조금 올라가고 막 이럴 때 이제 그게 이제 나왔었는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 그리고 이제 집값 상승 특히 이제 전월세 상승을 막는다는 걸로 생각하면 뭐 가장 확실한 거는 그냥 가격을 이렇게 상한제를 걸어버리는 거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처럼 5% 이상은 못 올리게 한다든지 뭐 한시적으로 뭐 한 3년간 뭐 못 올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막 나올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가격 상한제, 뭐 가격 정찰제 뭐 이런 걸로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 포함해서 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뭐 얘기가 10년 갱신권 그런 부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임대차 3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이제 도입이 되었고 그 해를 보면요. 그 해가 사실은 뭐 민감한 부분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의 최대 실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2020년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57,000호로 역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다 물량 입주한 해였습니다. 입주 물량과 전세가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해에는 전세가가 급등을 안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전세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2019년에 서울에 46,000호 입주 물량이 들어왔을 때 전세가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2020년에 57,000호 더 많은 57,000호가 입주했는데 전세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조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에 뭐 10채의 집이 있고 수요는 임대차 수요는 12가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쟁률은 1.2대 1이거든요. 그런데 10가구 중에 8가구가 계약갱신 청구를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나오는 매물은 2가구밖에 없고 두 채밖에 없고 그런데 수요는 12가구 중에 8가구는 계약갱신 청구 썼기 때문에 4가구가 남게 되거든요. 두 채에 4가구가 남게 되기 때문에 2대 1이 되는 거예요. 원래 1.2대 1이 경쟁률이 2대 1이 되면서 전세가가 폭등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실제 한국은행에서 2020년에 전세가 급등은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임대차 3법이 왜 문제냐면 전세 유통 매물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예를 들면 가격 상한제 또는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버리면 전세 유통 매물이 더 씨를 마르게 되면서 전세가가 더 급등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신규 계약할 때 전세가가 급등을 해버리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 생기는 가구 또는 신혼부부 가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천정부지로 전세가가 치솟을 것이기 때문에 또는 전세집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구 감소 상황을 맞이한 우리나라에는 더 안 좋은 그런 중장기적인 문제를 내포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5년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율이 뭐 50% 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단지에도 전세가 막 급감하고 거의 없는 게 아예 매물이 안 나오고 그냥 갱신으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갱신권 자체가 어찌 보면 시장을 좀 뭐 4년 텀 이렇게 한 번씩 왜곡을 또 시키니 이거를 좀 뭐 폐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임대차 3법을 원상복구하는 이런 정책은 나오기 어려울까요? 그거는 좀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거나 폐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여건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리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26년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2022년에 전세가가 폭등할 거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입주 물량이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020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들이 22년에 이게 풀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그 당시 좀 반대로 봤던 게 아까 말씀드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유통 매물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가가 급등했는데 22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물량들이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오히려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실제로 좀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 말인즉슨 공급 물량도 중요한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물량이 얼마나 풀리냐 안 풀리냐도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면 많은 분들이 썼다면 24년에 다시 썼을 거거든요. 그럼 26년에 다시 시중이 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6년에는 신축은 급감하고 대신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물량들이 일부 풀리기 때문에 26년은 상방 압력은 많이 크지만 많은 곳에서 거론되는 급등까지는 좀 가지 않고 상승이 어느 정도 강한 정도 급등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마다 돌아오는 텀이 그냥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다 맞습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중간에 뭐 2년 차, 3년 차 그때는 잠깐 일시적으로 전세가 좀 튀지만 다시 또 내려가고 또 튀고 내려가고 그렇죠. 이런 변동폭이 커진다. 하나 또 변수가 어제인가 그저께 기사에 나왔는데 정보가 많이 공유가 돼 있으니까 향후 공급 감소가 되게 크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세입자분들도 나중에 더 공급 감소폭이 커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를 안 쓰고 시세에 맞춰 계약을 해버리고 계약갱신 청구는 다음에 쓰려고 미뤄두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는 시기도 왔다 갔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이렇게 주기가 좀 많이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갱신권 자체 그러니까 2+2를 쓸 수 있어서 4년을 살게 한다는 거는 임차인들의 어떤 거주권 확보에는 뭐 저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제 사실 제일 문제는 그 상한제인 거잖아요. 5%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거주를 더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뭐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상한제 자체를 뭐 10%로 올리든지 아니면 이 상한제만 없애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는 어렵겠죠. 아마.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세입자분들이 부담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현 여건이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시세대로만 맞춰준다고 하면 사실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굳이 더 내보낼 임대인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세대로 못 맞춰준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전월세 상승이 또 예상되고 뭐 27년도 뭐 공급도 없고 그러면 물론 뭐 갱신권 끝난 물건들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더 문제가 지금 어쨌든 실거주 하라고 계속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갭 투자하지 말고 사면 뭐 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정책, 그러니까 실거주를 더 강요하는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을 흔드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뭐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과거 동구권, 동유럽들이 이제 그때는 사회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1가구 1주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가구 1주택 실거주 원칙이었는데 사실 이게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화 되었을 때 그때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유롭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는데 1가구 1주택이다 보니까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기능 중에 하나는 매물을 내놓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없는 사회는 모두가 주택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없는 거죠. 예, 예. 네, 제가- 빈 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일로 가서 살고 싶은데 네. 매물이 없으니까 네. 그쪽 비좁은 틈을 뚫고 들어가려면 임대료가 집값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갭 투자가 마치 물론 집값을 상승하는 자극하는 요소도 있었겠지만 너무 그런 걸 규제하고 각자 사는 곳에 살아라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면은 유통 매물의 감소 때문에 오히려 임대료나 집값이 올라버리는 그러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결국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좀 연결이 되지만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거래가 막 안 되는 게 네. 내가 가고 싶은 동네에 그 집주인이 그 집을 팔아야지 나도 간다. 네. 그러니까 나도 기다리고 너도 기다리고 다 기다려라 뭐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갈아타기 어렵게 만드는 건데. 갈아타기가 안 되니까 나도 팔고 싶은데 갈 집에서 저기서 저 안 판다 못 판다고 해가지고 나도 못 판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멈춰 있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얘기 나오는 게 전세 월세화. 네. 근데 이 월세화가 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거냐 이런 또 얘기들도 많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전세가 어쨌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맞으니 네. 무이자 대출 해주니까 정부가 뭐 정책을 써도 전세 끼고 막 집 사버리면 네. 효과가 반감된다. 네. 그러니까 전세 쪽을 좀 누르고 차라리 월세가 좀 올라가더라도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을 좀 막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갭 투자 비중이 생각보다 높고 또 특히 상급지일수록 갭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화로 바뀌면서 전세가가 내려가거나 또는 전세 비중이 내려간다면 아무래도 갭 투자 비중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매매가의 버블을 좀 낮추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사다리가 끊긴다는 점이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돼 버리면 이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좀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매매가의 중장기적인 안정화에는 기여를 하지만 상급지 올라가거나 집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특히 젊은 층이 그런 분들이 사다리가 끊기는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월세가 좀 그 부담이 크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논리들도 있고. 결국은 그거는 계층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세 대출을 막으면 네. 오히려 이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의 능력치에 맞는 집에 그냥 적정하게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그동안 없었던 버블을 일으킨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돈이 굉장히 사실은 그 전세자금 대출이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쉽게 이렇게 주거지를 이렇게 능력 대비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를 올릴 수 있는 급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부작용이 컸다고 하는 게 제가 가끔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축구장의 바보라는 일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축구장을 가는 건 이제 축구를 보러 가는 건데 그냥 다들 앉아서 보면 그 경기를 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이 흥분해서 일어섭니다. 그럼 뒷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뒷사람도 일어서고 또 안 보이니까 또 뒷사람이 일어서고 결국 다 일어서고 사실은 앉아서 보나 서서 보나 경기를 보는 효용은 똑같은데 굳이 한 명이 일어서니까 너나 나나 일어서서 보게 되는 전세 대출도 사실은 없었을 때는 그냥 다들 살고 있었는데 전세 대출이 생기면서 한 명이 대출 받아서 더 좋은 데 전세로 살아야지 내가 아는 사람이 전세 대출 받아서 나랑 조건이 똑같은데 전세 대출 받아서 더 좋은 데 사네? 그럼 나도 가야지. 너도 나도 가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굉장히 막대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해준 꼴이 됐고 그런 부분이 매매가를 또 같이 밀어올리는 전세가도 밀어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건드릴 규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빌라에서 뭐 전세 살든지 빌라에서 월세 사는 것들에 대해서 막 지금만큼 막 꺼려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땐 대출이 없었으니까 아니, 돈이 없으면 그냥 월세 사는 거고 돈 없으면 전세 살고 싶으면 빌라 가서 신혼집 시작했는데 다 이제 대출을 해주니까 한 2, 3천만 원만 있어도 이제 아파트 전세를 막 얻을 수 있고 하니까 소득과 무관 이제는 크게 빌라 상관없이. 자체를 가는 게 안 된다 뭐 이런 문화도 막 생겨버리고
뭐 이거를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가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걸까요? 현 정부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노린다는 말씀은 뭐 대출을 좀 줄이면서 예. 그러니까 전세 쪽의 유동성을 어쨌든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대로 가면. 예,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공급이 감소하면 어쨌든 매매도 전세도 다 상방력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든 완화시키려면 네. 매매는 유동성을 옥죄고 전세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옥죄 갖고 약간 그러한 부분을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표심이겠죠. 선거에 네. 미치는 영향. 그러면은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혹시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면 이게 네. 걱정되시는 분들은 집을 살려고들 하실 텐데 네. 그 전세 만기가 아직 안 돌아오셔가지고 내년 초에 전세 만기 오는데 그때 집 사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추가 대출 규제, 그러니까 네. 대출 6억을 더 낮춘다든지, 그러니까 주담대를 더 조인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막 도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일단은 시장을 상승세를 급격한 상승을 잡았다고 자평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꿈틀거리거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이 보이면 추가적인 말씀하신 추가적인 규제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반기와 같은 상황은 좀 일어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아까 말한 뭐 10년이든 아니면 2+2+2로 해서 뭐 6년이든 아니면 네. 3+3이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좀 인위적으로 네. 좀 이렇게 눌러놓는 이런 정책의 가능성도 꽤 좀 있을까요? 26년이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시장에 대한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것은 다주택자 때문이고 그러니까 뭐 집값은 뭐 똑같은 거죠. 우유값이 급등하면 우유값을 제한시켜 버려야지. 이런 정책 시장이 그렇게 단순한 정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어쨌든 실상을 알려주는 그러한 걸 통해서 정책의 순기능을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그것을 이렇게 덮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을 해야지 네. 원인이 아닌 결과 현상만 보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 2+2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됐을 때 시장이 어땠는지를 기억한다면 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